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주신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제협회 송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에 대한 논의하고 정책 제시 및 토론을 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좌장을 맡아주실 함께가치연구소 대표 이영순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오민수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진 학생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김태형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2022년 정책 토론회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실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메타버스 소통 방식으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이라는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권자분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소중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토론회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김아래미 교수님께서 20분간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겠으며 그 이후 김재훈 부위원장님, 오민수 팀장님, 김태형 과장님, 김태진님 토론을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 진행을 맡은 이영순 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순입니다.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김아래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제문 제목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현실과 강화 방안입니다. 김아래미 교수님은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와 행정학회 이사로 활동하시는 등 그 사회복지사 양성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약 20분 동안 주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김아래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누가 이걸 들으실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동안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나 또는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계신 분들 또는 정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분들 앞에서 발제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오늘의 발제는 유권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은 사회복지사는 매우 중요하고 또 전문가로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유권자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논의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의 제목은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현실과 강화 방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제 먼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 인정 수준이 지금은 좀 낮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정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로서 이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1983년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에서 사회복지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은 이제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하나라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법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격증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문제 예방, 해결 이런 데 힘을 쓰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불평등이나 양극화 같은 사회적 위험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가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2014년 기준에 한 7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한 13만 4,454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추세를 보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면 또는 기술이 발전했을 때 이제 없어질 일자리는 뭐고 또는 늘어날 일자리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자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일자리라고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유권자분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대중매체에서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사회복지사는 본인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타 전문가나 시민들이 그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연구 결과까지 해서 이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인상적인 거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2015년의 영화, 21년의 드라마, 22년에 곧 방영될 드라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주인공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대중매체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영화 작은 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그룹홈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로 등장을 하는데 또 성년 후견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 발달장애인들이나 또는 장애인들이 소규모로 같이 살고 있는 이 그룹홈에서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작은 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의 역할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그려지고 있는 편입니다. 드라마 무브 투 헤븐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기존의 사회복지사 하면은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많이 떠올리거나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여기서의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수영이 맡은 캐릭터는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고요. 그 어떤 효율성, 뭐 내지는 자본, 돈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과 따뜻하게 그 인간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무연고 사망자에 개입하거나 약자의 삶에 대해서 높은 이해를 갖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방영될 드라마 블라인드인데요. 여기서는 이 정은지라고 하는 배우가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드라마는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설명에 따르면 하나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자 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 사회복지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기존의 이런 대중매체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휴머니즘을 갖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한데요. 뭐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그 반영되고 있는 동행 같은 다큐나 모금 방송에서는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 이용인이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모금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이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의 인식은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사라는 이미지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사회복지사와 또 사회복지사랑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타전문가들, 그다음에 사회복지를 이용해 보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땡땡땡이다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을 채우게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인데 만능, 멀티플레이어, 다재다능, 다방면의 전문성 요구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나 만능 다음으로는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가 이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대우받지 못함, 열정페이 등 그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정 수준이 낮은 부분들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양한데 그거를 이제 몇몇 학자들이 뭐 중개자부터 전문가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지 또 실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중개자, 그 다음에 권익옹호자, 또 사례관리자, 전문가 등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서 이걸 다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보시면 기대 수준에 비해서 현재상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맞게 현재에서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처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소셜 워커라고 불리는데요. 대체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학위를 가진 실천 기반 전문가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전 세계의 160개국, 뭐 아프리카, 유럽, 또 남미 등등 아시아 국가들까지 다 참여하고 있는 이 국제사회복지사 연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인간의 자유와 인파워먼트, 사회통합, 사회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이런 실천 기반의 전문 영역이자 학문으로 사회복지를 정의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그런
그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는 사회 정의나 인권, 그다음에 공동이 연대하고 책임지는 부분들,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다루고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의 얘기들을 보면 국제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대체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 사회복지가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의 양질의 훈련을 받아서 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직업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으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미국이랑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좀 적어봤는데요. 읽어보시면 나라별로 사회복지사에 기대하는 바가 대체로 유사하다. 그리고 양성 과정도 좀 엄격한 편이라는 것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사 직군이 이제 뭐 결혼 및 가족치료사, 심리사, 재활상담사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인력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회복지사가 유사하게 분류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또 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자리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실제로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대체로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업무 영역은 상당히 다양했고요. 또 전문 직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만 불 정도의 임금이 있었고 대체로 풀타임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인구 센서스 조사 같은데 보면은 전문가 직군 중에 하나로 사회복지사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이제 예가 되는데요. 미국보다는 캐나다나 호주가 조금 더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임금은 7만 4천 불 정도가 되고 또 호주는 7만 5천에서 9만 5천 불 정도가 됩니다. 대체로 풀타임이고 또 일자리에 관해서는 다 전문가로 인정받고 또 평균 이상의 일자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가 뭐 130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미국, 캐나다, 호주는 그거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우가 완전히 우리랑 동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직으로 인정하면서 대우를 좀 잘 해주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떠하고 또 처우는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국내에서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전문가 지위를 부여받고 있고 현재 1급, 2급의 국가자격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IFSW라고 하는 국제사회복지사 연맹에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듯이 여기서 요구하듯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 과정을 좀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편인데요. 그래도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보다는 교육 과정이 좀 덜 엄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수가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직군으로는 뭐 임상심리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공무원, 교사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 중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명시하는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전망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의 직업전망은 계속적으로 밝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현재도 심각한데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거 외에도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에 좀 공공이 책임을 좀 확실하게 좀 져달라라고 하는 이제 공공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같은 요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만큼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처우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임금의 95%까지 올라왔고 또 그 외에 각종 복리 후생제도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시설 간의 편차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우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 사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중요하게 보고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조사가 2020년 조사입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그간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처우가 일부 개선됐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저임금이나 적은 복리후생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외국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근로자의 임금보다 사회복지사 임금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임금보다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비율이 42.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이 더 좋고 처우가 더 좋냐? 대체로는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42% 또는 43%를 제외한 곳에서는 또 여전히 처우가 좀 열악하고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장시간 근로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평균 근로시간이 41시간 정도가 돼서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된 부분이 있고요.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설이 이제 84.2%로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15%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 휴가 제도는 다양한데 대체로 연차 휴급 휴가는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률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종사자들은 처우 개선의 우선 해결 과제로 가이드라인이라도 일단 준수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가장 많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지금은 적은 기본급에다가 그 식사, 점심에 대한 수당이나 가족 수당, 명절 수당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임금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임금 체계를 좀 단순화 시켜 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시설별로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일 임금 체계,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단일 임금 체계 구축을 이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및 지자체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 20년의 실태조사가 이 법에 따른 이제 실태조사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최소한 사회복지사에게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공표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 향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도 효과가 큰가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간의 편차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임금 체계를 구축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자체만의 좀 더 보건복지부보다 나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단일 임금 체계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 제주, 대구가 여기에 대응해서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별로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시가 그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역할은 더 많이 요구될 것 같은데 현재 이러한 인정 수준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적 인정 수준을 필요한 만큼 올리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와 관련된 제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 좋고 착하기만 한 게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 문제의 예방과 해결 또는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 사회정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다라는 점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직능 단체들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체적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점검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인정 수준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관리가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과 기술을 갖추신 분들이 사회복지사로 배출되고 활동할 때 우리가 전문성 강화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일할 때 시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느껴지면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자격증 관리를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돼서는 사실 논의가 임금하고 근로시간에 집중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임금이나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복리후생제도 일생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넓은 범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ILO라든지 뭐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유니스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일자리의 질 개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고민해서 요거를 맞출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도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제도적 인정 강화를 위해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세부 정책 제언을 좀 드리면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보수 수준을 인상하고 또 준수율을 상향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공무원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맞춰져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내용에 적합한가를 보고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이 업무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정도로 잡은 이유는 사회복지사 업무의 공공성이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공공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과 내용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한 재검토 및 보수 수준 인상, 준수율 상향이 필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해서 사회복지사 간의 보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도 뭐 계약직과 정규직 차이의 처우의 불균형도 있고 지금 이제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이슈가 많은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해서 일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양한 사업 인력 중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도 일생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사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들 간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안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 현황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대중매체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내외 사회복지사 역할과 처우에 대한 비교, 향후 사회복지사에 대한 발전과 정책 제안, 다양한 방향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아까 연도마다 제시되는 역할들이 좀 달랐는데, 그런 것들이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제안 내용 중에 사회 문제가 커질수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에도 사실은 그런 제도적,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적인 부분 아직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나 이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의원 보건복지 부위원장 김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김아래미 교수님의 발제를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한 얘기를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2024년도에는 자원봉사 시간이라든지 개인 수당 내역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금 자원봉사자, 청년들 자원봉사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3,000명씩 몰리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10명도 몰리고 있지 않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경기도의원이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자원봉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3,700시간이 좀 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자원봉사부터 실천하다가 자원봉사자들의 어떠한 부당한 처우 때문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또 실천 현장에서 실천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10여 년간 하다 회장을 하다 이 자리에 오게끔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청년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꼭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및 노인 등 인간의 질병, 실업 및 돌봄 등 다양한 문제를 사정하고 평가하여 처한 어려움에 대한 문제 또는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연관성이 높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란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호감 이미지가 있는 반면 사회 서비스의 전문성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남을 돕는 일이라는 전제로 열악한 처우가 당연하게도 간주되기도 한다. 2022년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차별 경험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직장 내
폭력적 경험도 있으나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적, 정서적으로 모욕을 경험한 비율은 50.2%로 과반수가 넘었다. 신체적 위협과 성적 괴롭힘도 각각 30.5%, 14.1%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이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 연감 결과에서도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 중 70% 이상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주변 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하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시설장, 관리자에 의해 부당행위를 겪은 경험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서비스 전달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후속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이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수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최전선에서 대응하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사회 서비스의 질은 연관성이 매우 크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 강화는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은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것들을 좀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 행정적인 거 2017년도에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아직도 계류 중이라고 한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관심 있는 도의원분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좀 뭔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네. 네. 국회에서는 2021년, 22년에 처우 개선 위원회가 만들어서 지금 계류 중인 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회는 각 조례가 통과되어서 31개 시군 지부에 지금 지위 개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가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시군 지부에 꼭 그게 처우 개선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처우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전략연구팀 오민수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10년도부터 경기도 내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 정책 영역들을 지금까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 진행할 과제들도 있고 계속해서 과제들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 현장들과 만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시군과 협의하고 조정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부연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부연해서 조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처우도 좋아지고 사회적인 어떠한 노력이 있으려면 주체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주체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환경 개선, 제도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부적인 분들, 이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지역 주민이나 대국민이 바라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인식 같은 부분들은
주관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가 아니겠죠.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식 개선과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가기 위해서는 주체 간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에 대해서 저는 학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주체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사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그 현장에서도 혁신과 변화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력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혁신과 변화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부연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먼저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인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할 때 그 사회복지 행정론에 나와 있는 그 책의 내용이랑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시설의 유형이 그때와 지금과는 너무나 다양하게 전달체의 구조가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옛날의 교재를 업데이트하는 정도 수준 외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 예비 사회복지사들 위해서 우리 전달체계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어떠한 조건을 받게 되는지 고용관계는 어떤 건지 월급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내용의 축적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드려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전달체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적어도 예비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내가 여기를 떠나서 학교를 졸업해서 어느 직장에 가면 이런 급여 또 어느 직장에 가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의 범위가 65개 세부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가르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좀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측면에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었고 아까 교수님께서 그 사회복지사 영화에 나오는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회복지사의 신분과 유형에 따라 급여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 고용관계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우리 예비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한 전달 체계에 대한 그 다양성과 그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직업 선택에 대한 조건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에 좀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 자, 이런 측면의 교육이 학교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로 들면 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 처우에 대한 그 임금 실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한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월 얼마를 받나요?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은 65개의 시설 유형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많은데 또 직급과 호봉과 시설 유형에 따라서 그게 다 다릅니다.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다라고 딱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시설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 혹은 뭐 호봉제냐 호봉제가 아니냐 또 복지관에 근무하느냐 또 뭐 거주시설에 근무하느냐 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위나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런 다른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전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비교해서 얼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슈 제기해서는 사실은 좀 더 구체화 될 수가 없는 정책이 구체화될 수가 없는 형태로 대안 논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유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학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학교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의무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그 경기도의회의 그 우리 김재훈 의원님도 의원님께도 뭐 같이 부탁드릴 말씀이긴 한데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봉사 동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즉 공무원은요 공직 봉사 동기라는 공무원 보수의 운영 원리가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는 노무에 대한 대가다. 우리가 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 체계를
그 형태와 유사하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을 왜 가야 되느냐? 공공의 사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임금 격차의 문제는 개별 시설의 시설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 개별 시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토론문에 제시된 그 그래프를 보면 저 그래프에 이제 주황색으로 된 것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시설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시설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차가 증가하면 임금도 같이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변화가 보여지지만,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그래프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입니다. 연차가 지나가도 임금 상승 효과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임금 격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봉제가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 그러면 호봉제가 적용되는 여부는 누가 판단하느냐? 정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지침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돼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회복지 사업의 사업비의 대부분 90% 이상은 다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리 목적성의 사업을 제외하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도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어도 동일하게 한다. 임금 수준을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호봉제가 적용되면 다른 데도 호봉제가 적용돼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호봉에 따라 직급에 따라 임금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임금 기본급을 결정하는 방식은 좀 동일하게 맞춰지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럼 왜 그것을 정부가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복지는 사실은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전문가한테 의탁하거나 보조해 줘가지고 대신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 대신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에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그거에 응당하는 노무의 대가를 해줘야 된다. 그건 이제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에 대한 기회라든지 또 휴게 공간이라든지 근로 환경 여건 개선까지도 같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그런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직업 선택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그런 건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과거의 어떠한 인식이고요. 이제는 정부가 필요한 노무에 대한 공적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정부가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경기도와 시군구와 또 복지부와 중앙단위에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정부도 인식을 좀 개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그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클라이언트로 폭력, 이용인으로부터 폭력,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보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가려진 이면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과 폭력과 폭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조사할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폭력, 폭언, 성희롱 이런 것들은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떤 지역에서 보니까 한 35% 정도가 클라이언트로 폭력을 당했어요. 폭언 폭력.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는 45% 정도가 폭력을 당한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상사, 동료에서 따돌림과 폭력, 폭언 폭력을 당하는 것도 35%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동료들끼리 또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업무의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쉬쉬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너무 쉬쉬하고 개선되고 혁신하는 노력들이 좀 더디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인식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사회복지사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시설장 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 같이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복지사도 인식 개선에 같이 동참해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요. 조직 규모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관리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의 이직률이 휙휙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직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순위가 일단 급여가 낮은 게 일단 1순위입니다. 그건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근로 조건의 환경으로 좀 재취업하겠다, 이직하겠다. 자, 이게 2순위고, 자, 이거는 급여 낮은 급여와 더 나은 곳으로 재취업하겠다. 이거는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마지막 3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점을 주는데 리더십의 문제다. 내가 우리 리더십 때문에 이직하겠다라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복지사조차도 현장에서조차도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권과 또 근무 환경 개선과 인식 개선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그래서 학교도 노력하고 학계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사회복지사들도 같이 노력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고 개선되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을 마치고 제안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복지재단의 전략연구팀 우민수 팀장님의 토론이었는데요. 종사자 처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디테일한 부분에 개선 방향들,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사 당사자도 그렇지만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교육이 좀 현장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다양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하나하나 좀 네, 너무 콕콕 현장성 있는 이야기로 그다음에 전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도의원 계시지만 여러 분야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의 김태현 과장님께서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과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먼저 이 토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14년차 사회복지사인데요. 14년차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느꼈고 그걸 어떻게 풀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이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조금 더 사회복지사 인식과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모든 직원들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먼저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시작을 했냐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시작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복지사를 결심하게 된 경험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되게 어린 시기에 사회복지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시기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에 누군가 와서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군데 왜 날 도와줄까? 왜 날 도와주는데 난 저 사람 누군지 모르지? 이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 다라고 느꼈고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좋다. 근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내가 이 뭐 학업적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을 조금씩 그래도 풀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어머님도 아버지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저분한테 뭔가를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내가 저분한테 뭔가 뭐 좋다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분 나름대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나도 사회복지사를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고 대학 4년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고
사회복지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의 느낌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사회복지사 필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왜 남성이 여성보다 적을까? 물론 뭐 이 직업 자체가 여성이 특화되어 있다거나 여성이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본 결과 이제 필드에서는 거의 한 여성이 한 70%, 남성이 한 30%를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 이제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 처우, 뭐 사회복지사들 뭐 이렇게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사회복지사인데 어떻게 하죠? 나 이거 보면서 이렇게 뭔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식할 때 남자가 사회복지사라면 과연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근데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다는 거,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근데 괜찮다, 만족하게 받는다, 막 우리는 완벽하게 뭐 그런 거를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사회복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는 이제 이제 거의 막 40 이제 40대 초반의 이제 사람인데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거나 이럴 때 모든 가장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남성분들이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항상 이슈가 되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그 종사자 급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사회복지사의 입으로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 2020년 기준으로 나눠서 이게 보면은 이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21년 사회복지사 통계 연감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연봉으로 봤을 때 요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활시설, 이용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영역별 사회복지사 이렇게 나눠졌고요.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의료, 학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그래서 다른 이제 필드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라든지 의료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든지 하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평균 연봉은 3,800 정도, 이용시설은 3,200 정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4,200 정도, 그리고 영역별 사회복지는 3,500 정도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좀 더 많이 받고, 생활시설, 그다음 영역별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용시설. 이용시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드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좀 이렇게 급여 수준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근데 이 급여 수준이 다른 거랑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업무 내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업무가 같은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는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제 사회복지 단체입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 지원 단체인데, 이용 시설보다 급여 수준이 더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A 복지관 2군데 복지관을 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긴 하는데, 관련해서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급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 복지관 같은 경우나 B 복지관 같은 경우 똑같이 연장근로수당, 특수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이 되는데, 저와 같이 이제 사회복지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은 따르지만 연장근로수당, 특수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행이 가능하고요. 근데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복지관이 영리 사업을 한다거나 막 무슨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라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강화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도 또 급여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각 영역별로 사회복지사가 업무 내용이 시간이 다른 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나 급여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변수가 아니라면 갖춘 수준으로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종사자 급여 관련해서는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제 일상, 제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자료고요. 일단 저는 4년제 대학교에 졸업을 했고 실습 2회 진행해서 2009년도에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에 입사를 해서 이직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야, 너는 그래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느냐, 너가 꿈을 그리던 일을 너는 꿈을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년 차 근무를 하면서 저한테 이 14년 동안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버티게 해준 근거는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한번 한 걸음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버텼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늦게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도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협회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뭐 연장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거에 부담이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이제 관리자급 관련해서는 우리는 뭐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거를 막 뭐 들춰내 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다. 관리자급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 아니까 우리 직원들은 이제 신입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제 관리자급에서 돼서는 왜 안 받는지 알거든요. 이래서 안 받는 거지. 근데 이거를 또 신입 직원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이러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규 채용이 보면은 기존 채용은 뭐 신규 채용 1.53, 이직은 2.2. 그래서 이게 신규 채용보다 이직이 높은 편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방이나 수도권, 뭐 경기권 이것보다는 서울권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에서 경기권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경험을 쌓으면은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왜냐? 서울시가 급여가 높거든요. 서울시가 급여 체불이 굉장히 높고 처우도 강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시고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올릴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지자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까 말씀해줬던 것처럼 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울은 돈이 많아서 이제 돈을 많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어찌됐든 국가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게 뭐냐면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내가 전문가로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스스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일까? 사회복지사로서 너는 전문가니? 태연아 넌 전문가야?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난 전문가일까라는 이제 그런 나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자체도 뭐 주말에는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 관리라든지 교육 쪽에 대상자들 클라이언트한테 조금 더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고 사람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회복지사거든요. 근데 그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복지사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필드에서도 지금 기성세대 그리고 낀 세대, 신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있다. 왜냐면은 MZ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은 어쨌든 요청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한 필드에서도 그런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아닌가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처음으로 건넨 말이 이거였어요. 저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하니까 아 좋은 일 하시네요. 아 착한 사람 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게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은 너 잘못됐어, 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아버지 제가 사회복지사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또 제가 이건 에피소드로 들은 건데 아버지가 당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려심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여서 배려심 있는 행동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게 사회복지사니까 너씨 역시 사회복지사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필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속상하다. 굉장히 전문가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찌됐든 이 인식이라는 부분은 결국 관심이 초점이 돼야 됩니다.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잘못되던 잘못되지 않았던 관심이 필요한 거고 그 관심에서 조금 더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사회복지사 자신은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회복지사들은 선서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선서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본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에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기부하며 개인보다도 공익에 일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윤리 강령에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제가 읽었냐면 사회는 그렇습니다. 사회는 사회복지사에게 이익보다는 우리라는 공적 영역을 우선시합니다. 이 선서문을 읽다 보면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좀 잘못된 건가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가가 더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필드에서 지금 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도 한마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 근무하시다 보면 필드에서 근무하시다 분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클라이언트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희생도 하고
그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권리이고요. 필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후배님이 정말 행복한지를 한번 묻고 싶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셔도 좋을 것 같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자신이 행복한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보면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이용시설, 생활시설, 사회복지 정당 공무원 순으로 이 만족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69.5,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근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 때문에 행복적인 부분이 좀 깎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어쨌든 사회복지사 근무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환경이라든지 만족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도적이든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복지사라는 이 종사자 관련해 가지고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 우리는 더 성장할 거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까지는 도식화가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처우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업 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급여체가 달라서 단일 임금제 체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오민수 팀장님이나 김아림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구체화되고 사회복지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그냥 이슈 타가지고 사회복지사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어찌됐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에 관련된 법률이 통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단일 임금제가 도입이 되고 이제서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구체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을 올렸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쪽만 이제 진행이 되고 다른 한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어찌됐든 그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어떤 지역은 더 많이 버니까 더 잘 사니까 그 지역은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되고 왜냐하면 똑같은 업무 하는 건 맞거든요. 지역별로 상이한 거지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어쨌든 샘플링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걸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그런 부분을 좀 나아가고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이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 의원님분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나 정부에서나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식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냥 요 내용은 뭐냐면 사회복지사에 관심을 가져달라. 편견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존경을 바라는 건 아니고 존중을 바란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날이 3월 30일이고요. 사회복지 날이 9월 7일입니다. 이때만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뉴스도 나고 막 이러는데 이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느껴질 수 있게끔 사회복지사가 체감할 수 있게끔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결국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복지거든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과 노력을 자아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하는데 보조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 분들이니까 조금 더 힘든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리고 뭔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보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이 함께 걸어가며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힘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기도 장애인 재활협회 김태현 과장님께서 정말 현장성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지금 앞에 말씀한 모든 내용들을 정말 이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들이 구체화돼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진 학생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유권자 토론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자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예비 사회복지사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현재 인식과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아래미 교수님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발제 자료에서도 통계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에 보충해서 이야기를 더 나아가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인터뷰를 따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사회복지학부에 진학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해 추석에는 이제 친척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반대로는 정말 돈을 못 버는 직업이고 주변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 그리고 추석이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너 나중에 이제 어떻게 살래? 돈이 많이 부족한 직업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처음 대학교에 들어왔던 저한테는 너무 직업관을 흔드는 질문들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분들이 살아왔던 배경 안에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는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전공생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구원자 같은 역할이라고 해주었고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보통이라는 기준선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을 돕는 사람 그리고 양로원 같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등 처우가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는데 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욕구나 서비스를 연결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행복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사회복지라는 직업은 이제 한 개인을 작게는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크게는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단순히 도와준다는 직업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 학부생으로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속이 조금 상하기도 합니다. 이제 발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키워드들이 전문가 아니면 필수적인 만능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사회복지사의 인식들이 정말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변 지인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면서 아직까지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서 인식하는 부분이 이제 넓게 퍼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에 대한 큰 원인으로는 시민분들이 사회복지라는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김아래미 교수님께서 앞서서 설명을 주셨다시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시민들이 직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인식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직업이 아니라 서비스를 연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또한 이제 곧 취업을 할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3학년 2학기를 재학 중인데 이제 졸업에 가까워지면서 동기들과 취업에 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동기들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을 많이 가겠다고 최대한 갈 거라고 노력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 대체로 수도권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임금이 제대로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타 지역에 비교해서 인프라도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본인이 그 직무를 하면서 있어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발제 자료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2011년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제정을 되고 그 이후로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것과 서울 이외에 인천, 제주, 대구에서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타 지역에서 점차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안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49%, 지자체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15%가 기관에서 지켜지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서부터 그러한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요.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공표를 통한 임금 향상 유도에도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면서 단임 임금 체계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편화를 시킴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공원에서 이제 행복하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과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처우는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퍼뜨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 저와 같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작게는 개인, 넓게는 공동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진 학생의 마지막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회복지사 전공생들과 비전공생들에 대한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갭 차이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런 차이들을 이제 사회 매체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사회적 인식, 제도적 인식을 통해서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복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그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에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 그래 부탁드리고요. 2022년 유권자 페스티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이영순 소장님, 김아래미 교수님, 김재훈 부위원장님, 오민수 팀장님, 김태진 학생, 김태영 과장님께 모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정책 토론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인식과 그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국내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 비교를 통한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정책 시행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제협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들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